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꼼꼼하게 하고 일단은 중간중간에 문제를 안 풀고 내용 분석을 한 다음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일단은 이 글의 제목은 여기도 썼다시피 2002년 그러니까 요것도 알아둘래요? 고3이 되면 만약에 고3인 거잖아? 그럼 2002년이라고 안 쓴다? 어떻게 써? 2023학년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자, 봐라. 만약에 고3이랑 똑같은 시험을 봐. 우리는 올해 시험을 보면 2023년도잖아. 1학년, 2학년. 근데 고3은 2024학년도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내년에 요 학년으로 대학을 갈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해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봐봐. 2022년이라고 했으면 2022년도에 본 거야, 여러분들은. 근데 만약에 고3이 되면 년으로 된 게 아니라 학년도로 해. 학년도로 하면 자기가 대학 가는 그 학번 연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은 학년도 기준이 아니라 그냥 연도야, 연도. 아직 고3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 6월이니까 올해가 2023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6월 모의고사를 지문으로 활용하신 거다. 총 단락은 몇 개 있냐면 이렇게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네 단락, 다섯 단락, 그리고 문제도 5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동시에 문제 풀면은 정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단락별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다른 것과는 특이하게 왼쪽에 좀 많이 할애했고 오른쪽엔 여백을 뒀지. 그리고 밑에도 여백이 충분해.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하는 거를 여러분들 버전으로 바꿔서 정리해도 되고 선생님 판서도 좀 할 거예요. 선생님이 독서하는 방식으로 판서를 할 거야. 선생님은 메모를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어떤 학생보다 메모를 가장 잘해. 꼼꼼하게. 근데 그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나만의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어떠한 룰이라 할지라도 내가 글 읽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흔적을 반드시 시험지 귀퉁이라든가 아직 여러분들은 고3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노트라든가 좀 여백지라든가 그래서 선생님이 여백을 좀 둔 겁니다. 꼼꼼하게 잘 한번 해보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야. 드렸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첫 번째 단락이야. 자, 어떤 제약회사에서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야. 지금 이게 큰 타이틀이 아까 뭐였어? 가설 검증과 오류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설은 뭐야? 완벽하게 정설이 된 건 아닌데 어떤 것을 판명해내기 위해서 얘 가가 거짓 가짜야. 일단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라고 설정을 해보자가 가정이란 말이야. 자, 가정해보는 거예요. 자, A라는 제약회사가 있어. A라는 회사가 약 만드는 회사가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다고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어느 제약회사이든 간에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보통 돈 들어가는 게 아니야. 뭐 자동차 한 대 만드는 수준의 개발비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약 의사, 뭐 약사, 어떤 별의별난 우수한 인재들을 다 끌어모아서 오랫동안 실험하고 이게 언제 성공할지 모르는 막무가내까지는 아니나 막연하게 이게 언제 성공할지 모르는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란 말이야.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약회사 사장이나 회장은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판단해야 된다. 자, 그럼 이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이 경영자는 신약이 분명히 우리 사람들에게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가설 검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 회사의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게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야? 가설 검증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해. 여기까지인 거야. 여기까지가 이거야. A 회사가 신약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충 만들 수 없어. 붕어빵 만들거나 뻥튀기 튀기듯이 야 심심한데 약이나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물량이 투입되는 굉장히 어떤 그 판단의 어떤 그 정확함이 서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만든 약이 만약에 그 약이 만들어진다면 효과가 정말 있어 라는 것은 아직 약은 안 만들었기 때문에 확인한 적은 없었지. 하지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설 검증이라는 것을 활용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들아 칠판 볼래요 잠깐? 여기까지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지. 선생님이 이번 시험 대비도 중요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가설 검증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요까지 내용을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거야. 의식의 흐름대로 그래 얘니까 얘 한다 그래서지 그리고 여기까지 끊었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입장이야. 그러면 뭐 사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다 알지. 과일이니까. 그치? 자동차 알지? 학습 이런 거 알지? 무슨 뭐 선과 악 이런 거 알지? 가설 검증은 되게 생소한 단어 아니야? 그럼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그 해당 어려운 말은 반드시 설명을 해주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나와. 가설 검증이라는 것은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 자료로 가설의 참 거짓을 판단한다는 거야. 우리는 글자를 이렇게 읽지만 우리는 다시 여기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그럼 가설 검증이라는 게 뭐냐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A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A라는 가설이 있지. 그리고 B라는 가설이 있지. 얘네들은 가설 A, 그 다음에 가설 B야. 그리고 얘네들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모순이 되어야 돼. 모순이 된다는 것은 동시에 두 개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걸 문학으로 가자면 이게 역설법이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세워요. 그러면 여기는 가설을 세운 단계야.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뭐를 해? 이걸로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하면 그 실험에 따른 결과값을 통계 자료로 내는 거야. 그래서 얘를 통계 자료로 산출해 보는 거야. 산출해서 이 가설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로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괜찮아? 선생님 봐라. 요거로 이렇게 해서 선생님 생각의 흐름을 메모한 다음에 글자를 안 읽고 요걸로 한 단락을 쭉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봐봐. 자, 그러면 가설 검증을 위해서 아까는 뭐야?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설 검증을 했지. 근데 이번에는 이 가설 검증을 위해서 이번에는 얘를 위해서야. 이거 봐봐. 요거를 위해서야. 이번에는 위하는 게 맞지? 맞지? 괜찮아? 위해서가 다른 거 알지? 얘는 뭘 위해서야? 이 약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가설 검증이지. 그럼 얘는 목적이지. 이럴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 회사가 만든 약이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거 신작도 이거 목적이라고 알려주지 않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설 검증이라는 뭘 사용하는 거야? 수단을 사용하는 거야. 좋아. 그러면 이 수단이 또다시 뭐가 되는 거야? 목적이 되어서 이 목적을 위해서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을 끌어서 내려볼게요. 신약이 가설, 신약이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얘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랑 서로 무슨 되지?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을 수는 없잖아. 또는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모순이라는 것은 동시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없는 말이지만 선생님이 추론해 보면 얘네들은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자, 전자는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이야. 그러니까 약을 만들어내는 사장은 우리가 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얘는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는 거야. 판단하는 이의 주장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뭐라고 돼 있어? 대립가설이라고 해요. 얘를 짠짠 대립가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후자는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는 반대되는 거지.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되겠죠. 얘는 무슨 가설이라고 그래? 귀무가설. 이 귀무가 뭐냐면 돌아가다. 그리고 없을무. 돌아가 보니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괜찮아? 괜찮아요? 자, 그럼 얘를 보지 말아봐. 얘를 보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반복해서 읽거나 그러지 않았잖아. 자, 보세요. 자, 봐봐.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약을 만들려고 그래. 새로운 약.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약. 근데 약을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과 인력과 노력과 시간이 드는 것이기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 그럼 이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그래도 약을 만들어 팔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 경영자로서? 그래서 우리 제약회사가 만들 그 약이 효과가 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가설 검증이라는 거지. 그럼 이 가설 검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A라는 가설과 B라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 A라는 가설과 B라는 가설은 서로 동시에 같이 만족할 수 없는 모순된 관계를 띄어야만 한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리고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어떤 통계 자료를 내요. 그리고 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가설은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를 뽑아내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이 가설 중에 하나는 신약 효과가 있어요 라는 거고 이 내용은 신약 효과가 없네요 라는 거야. 그래야지 동시에 서로 성립하거나 동시에 같이 만족할 수는 없지. 자, 이렇게 A라는 가설은 신약 효과가 있어요는 우리가 약을 만들었을 때 경영자 입장에서 우리가 약을 만들었을 때 진짜 약 효과 좋다니까? 우리 이거 팔 거야. 우리 회사밖에 이걸 우리 제약회사에서밖에 이걸 팔지 못해. 난 이제 떼부자가 될 거야 라는 거니까 판단하는 이가 원하고자 하는 내용, 원하는 내용 맞지? 그 주장을 뭐라고 한다고? 그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한다고. 또 이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경영자가 원치 않는 내용을 같이 설정해야 되겠죠. 시장의 효과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사실 원하지 않는 거야.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야.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귀무가설이라고 한다는 내용이야. 괜찮아? 벌써 첫 번째 단락이 끝난 거야. 괜찮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두 번째. 자, 그러면 또 봐요.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요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나오지. 얘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뭐 하냐면 위해서는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약해 보면 된다는 거야. 얘를 입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을 쓰면 돼요? 환자들에게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약을 투약해 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넣을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증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설 검증을 하지는 않는다. 이유는 뭐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왜? 1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다 투약을 했다 쳐. 근데 50만 명은 난데 50만 명은 아닐 수도 있지. 그러면 확실히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야. 대신 뭐 하냐면 가설 검증에서는 이쪽에서는 자, 요거 좀 지우고 할까요? 좀 지우고 할게. 아닌가? 화면을 좀 옮겨 볼까? 지우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길까요? 이렇게. 자, 그럼 봐라.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가설 검증 단계에서 이 가설 화면을 보일까? 어디까지 보일까? 이렇게 좀만 더 됐다 여기까지. 그러면 좀 더 쓸 수 있겠죠. 자, 봐라. 여기에서 대신에 가설 검증에서는 요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게 참이에요라고 뭐 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야. 확실히 나온 결과가 아니라 가정하는 거야. 요 상태에서 요 상태는 뭐야? 효과가 없다라요. 이 약은 효과가 없어요라고 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한 거야. 이 전제로 해서 아까 얘는 전체 환자들에게 투약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뭐 하냐면 일부 환자에게 투약을 한 거야. 없어요. 효과 없다니까요. 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한 거야. 그래서 뭐에 기대냐면 확률에 기대는 거야. 확률에 기대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기각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기각이지. 그러니까 귀무가설에 대해서 이렇게 통해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한 거야 지금. 그러면 신약이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어요 라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약을 투약했는데 관찰한 결과 아픈 사람이 나아진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많았다라고 가정해보자. 얘 또한 가정이야.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영자는 자 칠판 봐봐.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면 이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경영자는 이럴 때는 귀무가설을 버리고 다시 뭘 택하면 돼요? 대립가설을 택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야. 오케이?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볼게.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 여기서 투약을 했고 관찰 결과 병이 낫지 않았어. 이때는 귀무가설을 버릴 수가 없죠. 왜? 신약이 정말 효과가 없었으니까. 이처럼 가설 검정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대립가설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야. 다시 정리할게요. 이건 첫 번째 단락이랑 섞었는데 이거 다 지워볼게. 오케이. 자, 괜찮아. 다시 할 거니까. 이 독서를 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글을 읽고 눈으로 읽고 활자를 눈으로 읽은 다음에 이 내용을 내가 다 소화했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글자를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눈으로 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 걸로 소화하는 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라면 끓이는 거랑 상관관계가 있다니까. 라면을 끓이는데 그 조리법을 외울 필요는 없지 않니? 소연아, 라면 어떻게 끓여? 네. 이렇게 해서 머릿속으로 막 설명하잖아. 그치? 그것처럼 내가 읽은 내용을 설명하면 돼. 그러면 다시 한번 두 번째 단락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 자, 뭐라고요? 어떤 가설이 있었어? 이건 신약 효과가 있다. 신약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신약 효과가 있는 것은 경영자가 원하는 거 아닌가? 원하는 내용 아닌가? 신약 효과가 없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내용이겠지.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거를 뭐라고? 이런 가설을 대립가설이죠. 얘는 뭐라고요? 귀무가설이지.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어떤 관계여야 돼요? 무슨 관계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얘를 입증하기 위해서 대립가설을 사용하면 모든 환자들을 통해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 해요? 뭐 하지? 대립가설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야? 일단 이 귀무가설이 참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전부가 아니라 일부야. 여긴 전부야. 일부 환자에게 투약하는 거지. 투약했을 때 결과는 쪼개질 수가 있겠지. 자, 여기서 보세요.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일부 환자들에게 투약을 했는데 관찰한 결과 병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면 이럴 때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럴 때는 선생님이 쓰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아픈 게 나은 사람이야. 요거 빵끝.
나았어 이거 했으니까 웃는 거야. 이럴 때는 뭐라고 한 줄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귀무가설이 타당하지 않은 거지. 틀렸지 귀무가설이. 근데 뭐야? 나 그대로야. 약 먹었는데 그대로야 라고 했을 때는 얘는 뭐야? 이럴 때는 귀무가설을 버릴 수 없지. 이럴 때는 귀무가설을 버릴 수 없다. 즉 귀무가설을 유지해야만 하겠지. 자, 이처럼 가설검정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대립가설을 채택하느냐 아니냐야.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보면 어때? 자, 이거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귀무가설로 와서 귀무가설이 일단 참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일부 환자들에게 투약을 하고 나니까 병이 다 나았어요. 나 여전히 아파.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 귀무가설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럴 때는 귀무가설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 어디로 갈 수 있어? 다시 대립가설로 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럴 때는 귀무가설이 잘못되었으므로 귀무가설을 뭐한다? 기각한다. 또 이럴 때는 귀무가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오케이? 괜찮아? 2개 한 거야. 2번째 단락. 자, 그 다음에 3번째 볼게요. 3번째. 이렇게 경영자가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2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좀만 더 볼까요?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이 과정에서는 2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3번째 단락도 되게 중요해.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울게. 자, 볼게. 자, 경영자의 결정 과정에서 요 2가지 오류. 자, 어떤 건데?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뭐라고 한다고? 일종 오류라고 한다는 거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귀무가설이 참이야. 귀무가설이 참.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지, 얘들아? 효과가 없다라는 거야. 신약에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뭐 한 거야? 기각한 거야. 귀무가설을 기각했다는 얘기는 뭐야? 대립가설로 옮기겠다라는 내용이지.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약 효과가 없는데 있다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종 오류래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땡땡 일종 오류. 이렇게. 앞선 예에서 실제로는 약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약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야. 그리고 또 귀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귀무가설이 2번째겠지? 참이 아니라면 거짓. 이 거짓이라는 내용은 뭐지? 귀무가설의 거짓이라는 것은 신약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겠죠. 자,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거야.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은 뭐지? 대립가설로 갔다는 거야? 가설로 옮기지 못한 거죠. 약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립가설로 옮기지 못한 거야. 이런 것을 무슨 오류? 이종 오류라고 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던 거야. 실제로는 약효과가 있는데 없다라고 판단한 거지. 이러한 오류는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자, 어디로? 이제 꼭 양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 가설 검증을 하는 거야.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은 유죄이다. 자, 좀 어려워요.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은 이렇게 해놓고 피고인은 유죄다. 피고인은 유죄야. 죄가 있어. 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증거에 의해 피고인은 유죄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야. 피고인은 무죄야. 그러면 얘는 뭐겠어? 피고인은 유죄라는 쪽은 뭘 얘기하는 거야? 무슨 가설? 대립가설이 되겠지? 근데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얘는 귀무가설이 되겠지? 그러니까 피고인이 죄가 있는 것은 신약 효과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 피고인이 죄가 없는 것은 피고인이 죄가 없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할 수 없다면 무조건 일단 죄는 없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기각해야 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 증거가 필요하지. 이때 판사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일종 오류. 즉 신약 효과가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종 오류. 죄가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종 오류라는 얘기지. 그렇지? 다시 한번 정리할까? 죄가 없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볼게요. 무죄인데 유죄로 판단한 거. 이걸 여기다 적는 게 낫겠지? 이거를 일로 가져오면 얘는 무죄를 유죄로 판단할 때고, 이종 오류는 유죄를 무죄로 판단할 때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내용이 좀 간단해진다. 짧아지고요. 자, 오류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뭐라고요? 일종 오류래요. 심각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종 오류가 더 크대요. 왜?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하지 못해서,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출시하지 못해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비해 시장에 출시했는데 약의 효능이 없어서 회사가 신뢰를 잃는 위험이 더 크다는 얘기죠. 괜찮아? 또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그런데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 얘네들은 오류거든요. 얘네들은 동시에 줄일 수 없다. 왜?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는 늘어난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제로섬이라고 하죠. 한쪽이 많으면 반드시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을 줄어들게 하면 한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 경영자가 약의 효능과는 상관없이 일단은 약을 출시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했다면 2종 오류는 배제할 수 있지만 그만큼 1종 오류는 커진다는 얘기야. 자, 약의 효능, 만약에 제약회사 경영자가 말이야, 경영자가 검증도 안 하고 무조건 신약을 개발해서 출시했다라고 쳐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되면 2종 오류는 배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2종 오류는 배제. 왜? 2종 오류는 뭔데? 2종 오류는 뭐죠? 유죄를 무죄로 만든 것처럼. 즉 뭐야? 효과가 있는데 뭐죠? 대립가설로 옮기지 못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또 뭐야? 그만큼 1종 오류는 늘어난다. 요게 하나의 샘플이죠. 무조건 약을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단락. 따라서 정리하는 거야.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일종 오류,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한다. 그래서 해결책은 어떻게 되냐? 해결책은 일종 오류 발생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라는 게 있는데, 범위인 뭐를?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해야 된다. 최대 허용 범위 유의 수준을 낮게 정해야 된다.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보자. 유의 수준이 만약에 얘가 5%라면 100번 중에 5번 정도로 일종 오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고 다시 얘는 어디로 갈 수 있어? 대립가설로는 갈 수 있겠지. 뭐 5%인데. 근데 이 값을 넘어서면 5% 이상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또 뭐 있어? 이 유의 수준은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한다는 거야. 유의 수준은 실험 전에 미리 정해야지 실험한 이후에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 인권, 이거면 유의 수준을 더욱더 낮게, 그러니까 더 보수적으로 해야지 치명적인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손상력을 다운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괜찮아? 세 번째, 네 번째가 어렵지. 세 번째, 네 번째 어렵지. 괜찮아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요 본 강의는 살짝 여기서 멈출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각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랑 같이 풀자고. 알겠죠? 그리고 질문할 걸 찾아봐. 지금 혹시 지금 질문할 게 있어? 좀 봐야 되겠죠? 오케이. 자,